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최혜원 평론가 그리고 윤석천 평론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저희가요, 바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괴력의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9조 9천억 원이 발표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한 6조 원 넘게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핸드폰 사업 부분이 한 2조 2천억 원 그리고 나머지를 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먼저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평론가님.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어닝 서프라이즈요. 네네. 시장의 그 어떤 추정치는 9조 정도였는데 한 네. 9조 9천억 원 했으니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한 48% 성장을 한 거예요. 와. 역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013년 3분기에 네. 한 10조 1,600억 원에 이어서 두 번째 순입니다. 뭐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고 상당히 놀라운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총평으로 보자면 이게 예전에 2013년의 1위를 앞으로 더 뛰어넘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경향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없어서 못 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데도 2위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도 이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어떤 관계자분, 그냥 그 직원이에요. 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즘에 반도체가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마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탔다고 하죠. 네네. 사실 그 얘기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진출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이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사양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어차피 성장 강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IM 부분은 이번엔 좀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저조했지만은 그거는 갤럭시 노트 7 그렇죠. 때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S8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은 기대 수요 또 성수기 수요랑 맞붙여가지고 성장을 할 겁니다. 또 OLED 시장만 하더라도 사실은 삼성이 중소형 OLED 그러니까 9인치 이하에는 한 97%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 그래요? 그건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곡면 OLED 같은 경우도 애플이 얼마 전에 삼성이 한 7천만 대를 갖다가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어떤 마차가 끄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의 어떤 영업 실적이라든지 성장 전망성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번 2018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더 넘어서 2020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지속이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보면요. 이게 D램과 낸드 플래시 이것이 한꺼번에 성장하는 걸 이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도체 갤럭시 S8 그리고 OLED 이것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메모리 시장이 이렇게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D램의 고정 가격이 작년 말에 1.94달러였는데 지금 3월 말에 2.75달러 껑충 뛰어버렸어요. 다른 것들도 계속 뛴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효과가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2020년까지 삼성전자 이 자체가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확 오른다라는 것이죠. 일단 D램 고정 가격이 한 70%가량 올라간 거네요. 그것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됐었고 실질적인 매출의 어떤 구조를 살펴보자면 사실 비성수기인 만큼 매출 자체는 좀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D램 가격이 올라간 만큼 실적도 좀 개선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형 스마트폰이 이 갤럭시 S8이 출시가 되면서 아직 이제 예약 판매 단계에 돌입했지만 기대감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같이 갤럭시 노트 3를 쓰다가 이제 세븐을 기대했는데 안 됐던 분들, S8으로 바꿔야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지금 외국 지금 얼마 전에 뉴욕의 그 광장에서
40 몇 개가 되는 전광판이 전체 다 타임스퀘어 말씀하시는 타임스퀘어에서 거죠? 네. 전체 다 광고 이벤트 효과가 나온 거. 사람들이 우아했어요. 그만큼 외국에서도 S8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난해 그 노트 7의 파문 네네. 역할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S7 판매량이 5천만 대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만큼 불구하고. 삼성의 네. 휴대폰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이기 네네. 때문에 S8이 출시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어느 정도 IM 부분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시화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뉴욕 광장이 뭡니까? 타임스퀘어를 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게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들은 뭐 분기 배당을 하겠다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걸 소각시켜버리겠다. 그러면 또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호재거리들도 남아있긴 한데 외신들의 평가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으로 속도를 잘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뭐 어떤 GDP 측면이나 아니면 주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저평가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계속 그냥 뭐 끊임없이 얘기 나오는 네네.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한다고 그러고 네.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정말 그 아주 아프게 꼭꼭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네. 이 구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게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라는 그렇죠.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 그거 조금 이따 평론가들께 얘기해 주시고. 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브렉시트라든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라든지 이런 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징대가 되는 이 세 가지가 네. 삼성전자가 향후에 지배구조 개편을 어렵게 하는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국내 그 뭐 삼성전자 대주주라든지 네. 여기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뭐 사실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하는 거니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사실 지주회사의 전환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죠. 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경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라는 건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인 네. 측면이지만 두 번째 지금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도 목적이 있는 게 그렇죠. 확실한 네. 겁니다. 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억지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추진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국민적인 비난 여론에 부닥칠 수도 있어요. 왜 니들은 사업이나 열심히 하지? 엉뚱한 데 눈을 돌리냐 하는 네네.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변수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법이 사실은 지난해 말에 바꾸려다가 정족수 미달로 해서 부결됐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네. 지금은 자사주의 마술이라고 그러죠. 네. 지주회사로 그러니까 법인을 갖다가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네네. 기존의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만큼 지주회사에 신주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상법 개정에서는 그걸 갖다 신주 발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삼성전자가 현재 오너 지분이 약 4.9%. 그렇죠.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삼성물산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한 18% 정도 네네. 돼요. 근데 지주회사는 사업회사, 자회사의 지분의 20%를 의무적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20%에 못 미치잖아요. 네네. 근데 자사주의 마술을 부리게 되면은 이게 훨씬 한 30%가 되니까 가능한데 지금 상법 개정이 되면서 그게 불가능해지면 사실 이건 물 건너가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럼 나머지 2%를 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네. 1% 삼성전자 1%의 가치는 무려 3조 원이에요. 3조 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의 현금 동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거죠. 삼성의 이재용 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네네. 하게 되면 그 또 정도 법인이 사는 게 아니라 이재용 일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야 어차피 된다는 지배력 강화가 네네.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상법 개정안이 지금 어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의 전환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상법 개정안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개정이 돼야지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하는데 좋은 거고 개정이 안 되면 개정 안 되면은 지금은 문제가 없죠. 그 오히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자사주가 네. 자사주에 대해서도 그만큼 신주 발행이 되니까 네네. 지주회사로 네. 지금의 상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그 상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 발행을 금지시키는 상법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벌써 지배구조 전환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잘못 이해를 했던 게 3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려워진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선법 개정안이 금지를 시키니까 개정안에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법이라는 게 어려워서 아무튼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명확하게 할 것은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어려워진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회사로 전환된다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권의 강화 목적에서 봤을 때는 좀 네네. 그렇게 국민적인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네. 반대 측면에서 어떤 주주의 이익이라든지 뭐 기업의 어떤 투명성, 그를 인해서 또 주주의 이익이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사실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게 네. 양면의 날이에요. 네. 사실은 지난해만 해도 삼성전자는 4조 원의 현금 배당을 했고 네. 3조 5천억의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한 네. 7조 5천억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왜 삼성전자가 이걸 굳이 하느냐? 사실 삼성전자 조직은 외국인의 펀드, 그러니까 네. 헤지 펀드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갖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국부 유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주주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현금 네네. 배당을 많이 하면 네. 많이 할수록 사실 그렇긴 삼성전자 주식이 10주 이상 갖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낙수 효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별게 안 되고 무슨 얘기냐? 결국은 대주주들과 외국인들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라는 거는 결국 미래 성장의 동력입니다. 네네. 투자에 쓰여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물론 이익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중의 날이에요. 네. 때문에 과연 주주 친화 정책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거 하는 거는 의견이 얼마든지 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그 삼성전자의 그 대주주 하나의 엘리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 네네. 빨리 이거 진행해서 빨리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네네. 그리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내 어차피 털을 잡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치도 안 볼 수 없고 네네. 더군다나 그 여기를 결정해야 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버렸으니까 네네. 이 미묘한 시기에 구속되어 있으니까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오현 그 부회장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던 거죠. 참 애매하네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는 것이 어떤 여러 주주들 그리고 특히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주주의 또 국내 주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배당은 국민들에게도 떨어지겠지만 외국으로도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걸 나쁘다 좋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이 뭐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투자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못했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탄핵 네. 국면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 부속수석이라든지 이런 거 네네. 와 무관하게 네. 삼성전자는 자기가 갈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9조 3천억 원 투자해서 네. 국내 M&A 사상 최대의 전장 부품 회사 하만을 인수했죠. 네네. 이거 인수했다는 건 뭐냐면 회사의 성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반도체 회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회사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 외에 뭐 루페이라든지 스마트 싱스도 뭐 IoT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 자체는 쭉 자기 길을 가는데 네. 여기에서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 문제가 여기 딱 발목을 잡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다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총수가 뭐 구속이나 유고 사태가 되면 네네. 기업이 위기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죠. 그렇게 사실 되면- SK도 그렇고 우리가 CJ도 그렇고 구속된 과정에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고 있는 기업이고 시스템이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네. 신규 사업 부분 뭐 아니면은 앞으로의 경영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네. 각각의 경영진 이사진들이 있다고 믿어요. 예.
그 이야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더 성장하는 것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좋은 건데 여기에 대한 반감은 우리가 가질 필요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장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으로 지금 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29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지금은 주가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 300조로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지금 신사업 부분에 그 매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일단은 성결 요건이 될 것이고요. 네. 사실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도 엄청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 50%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요. 네. 그러니까 231조 정도가 14%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한 231조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만 해도 한 65%가 증가해서 48조에 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보면 20%고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어내면 50% 영업이익률이 넘어요. 이거는 크레딧 스위스가 전망한 건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발전을 할 거고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룹 지배 어떤 네. 불투명한 그룹 지배 아니면 그룹 경영에서 탈피를 해서 네. 각사 위주로의 어떤 경영진과 이사진에 의해서 투명한 어떤 정책 그다음에 경영이 확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더 상승을 해서 주식 가격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최평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거 지금 있으세요? 300조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네. 시총 300조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레벨업이 될 것인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평론가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소위 오너 체제의 잘못된 이제 관습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 굴러가는 걸 브레이크 잡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도 변하는 만큼 회사도 제대로 좀 변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더 그러니까 이미 도래한 미래와 아직 남아있는 과거 사이에 네네. 요 교집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남아있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실패가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참 네네. 오너의 어떤 고집에 의해서 실패한 사업들이 있어요. 삼성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아, 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네. 이재용 부회장님 초대 인터넷 비즈니스도 사실은 유야무야 되고 이삼성.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너십이 어떻게 보면은 잘 굴러가고 있는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배 구조를 갖다가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사는 각사 나름대로 네. 자기들의 경영 판단, 그다음에 이사진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굴러가도록 만들 때 회사는 정상적으로 더 굴러가고 삼성전자는 더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예, 예. 네. 자, 어제 저희가 사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고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추정되는 시나리오로 예상됐던 게 그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단 자사주 매입을 해서 또 소각을 한다고 하니까 유통 주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그 주가가 너무 높고 그리고 그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주들은 또 외국인들이고 그러니까 국내 주주들도 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액면 분할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혹은 앞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두 분 가운데?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네. 그게 뭐 액면 분할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은 일단은 그 단가는 낮아질 테니까 네. 소액주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반드시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금 투자를 조달하는 받는 건 자금 조달하는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현금 보유 능력은 뭐 한국 최고, 거의 뭐 그렇죠. 세계 네. 수익권인데 주식시장에 기댈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주식 가격을 올리라는 거는 사실은 외국계에 자꾸 네. 입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왜 그러냐면은 기관 투자 헤지펀드들은 네. 주식 가격이 높아져야 올라야지, 자기들 이익이 이익이니까. 배당이 그렇죠.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과연 좋으냐 나쁘냐라는 거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적극적으로 네. 찬성합니다. 제가 끝인가요? 할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지금. 자, 맞습니다. 그 사실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주주 친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기업 성장에 그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와는 별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삼성전자가 물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주 친화 정책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산업 성장성도 미래 시장을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했을 때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지면서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도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또 우리에게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최현 평론가, 윤석천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